그리고 뭐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이니까 사실 예전에는 손을 쓰는 작업을 굉장히 좀 평가절하를 했었죠. 귀족층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해부학은 손을 써야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관념적 지식과 수작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의 결합이 일어나는,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여러 문화의 결합, 이런 지적 배경 위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해부학 도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고 한 200년 뒤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즉시 빛을 봤다면 해부학의 아버지,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텐데, 4후 200년 동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흥미로운 질문인데,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좀 오래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기원전 4세기경 전후인데, 의학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하나를 꼽아보라 라고 그러면 어떤 걸 꼽을 수 있느냐? 바로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의 등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질병은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질병관, 종교적 질병관, 도덕적 질병관이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질병, 신이 노여워해서 질병을 일으킨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지금도 아프면 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게 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포크라테스는 뭔가 달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학사에서 중요하게 꼽는 인물일 텐데,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그런 초자연적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병이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인 사제가 의사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제는 신의 노여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제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이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관점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잘 얘기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또 질병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세계는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 이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몸은 4가지 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4가지 체액이 균형을 잃었을 때,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체액의 불균형이 질병을 일으킨다. 이 이론을 체액병리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해부학이 필요 없죠. 다만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생각이, 우리 몸은 저절로 체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이 체액을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면 된다. 이를테면 피가 많아, 다혈질, 그래서 뭔가 열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피를 뽑아내는 게 치료 방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부학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체액병리학 이론이 점점 무너지고 현대의학의 길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해부학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단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의학도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질병을 규정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해부학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해부병리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인체 특정 부위에 일어난 손상 또는 변형이 바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의학적 이슈는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인체의 손상을 확인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런 손상을 어떻게 잘 복구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해부학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뭐 해부학이 아주 쉽게 그냥 등장한 건 아니었고요. 16세기에 근대 해부학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흑사병의 대유행도 있었고, 르네상스도 있었고, 이런 정치, 사회, 문화적 변동을 겪으면서 해부학이 탄생할 수 있는 지적 배경들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서 해부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해부학이 등장하면 그러면 바로 해부학적 관점에서 다 질병을 이해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해부병리가 탄생하기까지는 한 200년 정도의 또 시간 차가 있습니다. 자, 부검 결과가 좀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의 임상 증상 기록이 정교해지면서 인체 손상과 질병의 증상, 그러니까 부검 결과와 임상 증상을 서로 대조, 비교하면서 연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한 200년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부 병리학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 데이비드 우트는 사실은 의학 지식의 발전과 의료 기술의 진보 사이에서는 항상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지연된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해부학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의과대학 본과 수업의 첫 시작도 해부학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해부학이 의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의학이 부상하고 있다, 이걸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가 인체 해부를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해부학 극장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해부학 극장은 159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파도바 대학에서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극장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거는 지켜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극장에 가면 뭔가 보러 가는 거죠. 그만큼이나 시각적 지식의 중요성이 상당히 널리 퍼졌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극장이 등장했다라는 건 많은 관중 앞에서 공개 시연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반복적 훈련을 거쳐가지고 인체 해부에 숙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인체 해부학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 또 반영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공개 시연을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의과대학의 의사는 인체를 해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지식인임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성 권위에 대한 도전, 합리적 지식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도 해부학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의 경험주의 사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부학 지식은 교양인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요소로 점점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자 유럽의 대학들은 유럽 전역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부학 극장을 대학에 설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가 되면 대학마다 해부학 극장을 짓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유인을 하고 학생들이 모이면 대학도 살고 그 도시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도 생기는 거죠.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이니까 사실 예전에는 손을 쓰는 작업을 굉장히 좀 평가절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론들도 관념적인 거였지 손을 써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은 장인들이 하는 것이었죠. 귀족층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해부학은 손을 써야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관념적 지식과 수작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의 결합이 일어나는,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여러 문화의 결합, 이런 지적 배경 위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본인이 직접 한 10구 정도 인체 시신 해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켈란젤로도 해부를 했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의사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델라토레라는 의사와 협업을 해서 해부학 책을 편찬해 내려고 했는데,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했던 의사가 감염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면서 책을 못 내게 됐죠.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책을 내기가 좀 힘들었고,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트에 해부학 도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부학 도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고 한 200년 뒤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즉시 빛을 봤다면 해부학의 아버지,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텐데, 200년 동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해부학의 숨은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식은 공개되고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기,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기원전 3세기경에 고대 사회에서는 인체 해부가 대부분 금지됐던 적이 많은데, 그 기원전 3세기에 잠깐 인체 해부가 허용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를 했다라고 의심받는 기록들이 일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식적인 기록 속에서는 죽은 시신을 해부하는 것을 교황이나 이제 황제가 허용하는 칙서를 내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시신을 이제 구하기 어려우니까 공동 묘지 같은 것들을 파서 금방 묻은 이제 시신을 도구를 해서 뭐 시체 해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있었고요. 정밀의학이라는 그 뭔가 의학이 아주 정밀해졌다. 뭐 이런 걸 이제 쉽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되어야 정밀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개인의 유전 정보, 생활 습관, 의료 정보, 임상 정보 같은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질병 예측 및 예방, 맞춤 진단,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구체화된 개인 맞춤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밀의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건 의학이 데이터 과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이나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헬스 기술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정밀의학의 개념을 간략히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대중에게 정밀의학의 개념이 아주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말은 대략 이렇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모든 환자가 고유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으며 항상 개인에게 최선을 다해 맞춤형 치료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혈을 혈액형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암 치료법을 유전자 코드에 맞추는 것이 이처럼 쉽고 표준적이라면 어떨까요? 적절한 약의 용량을 알아내는 것이 체온을 재는 것만큼 간단하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정밀의학이라는 것은 질병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춘 의학이다. 그전까지는 보편성이었다면 이제 개별성의 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정밀의학이 가져올 혁신은 상당히 엄청나다. 그런데 다만 어느 시점에 그 포텐셜이 터질 것이냐, 완벽하게. 그 시점이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로 유명한 윌리엄 깁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사실 정밀의학이 가져올 미래 혁신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 진단 및 치료 분야가 가장 두드러진데, 암 조직에서 발생한 유전자 변이를 지금은 빠르게 분석을 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각기 다른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것 말고도 개인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약물 효과의 지속성도 서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의학은 약물의 용량도 개인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 몸속에 약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약물은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너무 빨리 일어나면 약효가 금방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대사가 느리게 일어나면 약효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한 번만 먹더라도 약효가 충분하고, 누군가는 하루에 3번을 먹어야 약효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개별성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2번 복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를 잘 분석을 해서 개인별 맞춤형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마다 약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복용량도 달라지고 다 다르게 처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형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형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즉 바이오 데이터, 임상 데이터, 환경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고 통합이 되면 의학은 훨씬 더 정밀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얼만큼 많이 축적되고 통합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 가시적으로 조금씩 체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인데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의사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아. 왜냐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공 영역이 더욱 세분화되어야 될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좀 더
예측 가능해지면 카운셀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죠. 당신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80%야. 당신은 암에 걸릴 확률이 90%야. 자, 제가 30살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모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우리한테는 옛날처럼 우리가 추격형 시대를 살 때 선진국 따라서 갈 때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고 지금 탈추격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불확실성 관리, 불안 관리, 위험 관리 이런 게 이제 점점 우리한테 중요해지는 거죠. 네, 먼저 이제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가 했던 약 100여 년 전에 했던 유명한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학은 불확실성의 과학이자 확률의 예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할 겁니다. 이 말은 의학과 생명과학, 이걸 합치면 우리가 흔히 의생명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물리하고 달리 의생명과학에서는 보편 법칙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 물리 법칙은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고 참인 반면에 의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리 법칙은 100만 년 전이든 1000만 년 전이든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든 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100만 년 전의 현생인류라는 말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 현생인류가 탄생된 게 20, 30만 년 전이기 때문에 의생명과학에는 역사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요소가 있고, 또 보편성보다, 보편 법칙 같은 것보다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칙성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확률을 따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에 의존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에 적용을 해서 차근차근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뭔가 정밀의학이 발전하고 이러더라도 불확실성은 늘 상존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이게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도 유전자형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어가는 거죠. 늘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은 유전자형이 늘 다릅니다.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유전자형을 가진 아기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결정론적 시각에서 100%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질병 그러면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이고요. 최악 그러면 이제 주관적 가치 판단의 영역인데, 사실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장감 있는 상황이고 흥미롭고 또 어렵기도 한 질문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에서 만약 최악의 질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항상 누군가에게 최악의 질병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최악인 거죠.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최악이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도 최악의 질병 후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이제 대한민국 과학자의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조금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보건역학적 대응은 일정 부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적 대응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의 한계를 실감한 계기가 되었고, 기술 주권, 기술 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이 어떻게 되어야 이런 현안에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